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식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염려해 주신 여러 선후배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범자유진영의 큰 어른이신 김동길 교수께서 필세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KBS 열린 토론에 제가 고정 출연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선생님께서는 제게 가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뒤 이영애 의원과 함께 이 선생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TV조선에 오실 때 간혹 제가 뵙게 되면 늘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선생이 떠나시니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선생은 시신마저 의과대학에 기정하셨습니다. 이 선생의 큰 뜻을 어찌 후학들이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른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슬픈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틀 전이죠. 6일 법원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과 그리고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차, 4차, 5차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괄해서 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이제 여당 내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남부지법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이 가처분 신청은 각하를 하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5일 전국위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이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6명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들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이준석은 모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우선 재판부가 당헌의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국민의힘은 8월 26일 이준석이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때 당의 발목을 잡은 불명확한 이 비상상황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에 4인 이상의 사퇴라고 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 이상의 사퇴를 하면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당을 바꾼 겁니다. 법원이 그 절차적 하자가 주된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준석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각한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에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전당대회에서 추인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 처분하면서 시작된 이준석 사태가 90일 만에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8월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직무정지한 뒤에 한 달 넘게 이 국민의힘을 올가맸던 가처분의 악몽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진석은 법원 결정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더는 논평하고 싶지 않다. 주호영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으며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은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이 이제라도 정상적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내린 판단은 일단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당헌 개정을 절차적 하자를 취한 개정으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어떻든 이로써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번 이준석 사태의 가장 큰 패자입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패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은 성상납 사건과 그걸 은폐하려다 벌어진 증거인멸 사건을 차라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면 돌파하면서 은인자중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재기의 기회조차 이제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는 끝났습니다. 이준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처분 재판을 맡은 황정수 재판장님이야 재판부에 감사하다.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 이준석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과연 이준석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끈 승장이었습니까? 저는 이준석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은 더 큰 승리로 탄탄한 입지를 구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은 선거 전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정권 교체 열망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 선거였습니다. 후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 열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오히려 선거 막판 불필요한 젠더 논쟁으로 선거가 박빙으로 간 것입니다. 실제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준석이 내세웠던 2030 이대남의 투표율은 그 앞의 선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 반면에 이대녀, 그리고 20대 이 여성의 투표율은 이대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이준석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은 솔직히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열풍이 이어진 선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이 강용석을 받아들여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강용석의 입당을 보이콧한 당시 당대표 이준석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준석의 방약무일한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이 어리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청년 정치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에 새로운 청년 정치가 꽃피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청년은 우리 시대 청년의 아픔과 고뇌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이준석 같은 우리 시대 특별했던 청년에게 기대를 거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준석 사태에서 그의 편에 섰던 김웅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 이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제비를 손다고 봄을 멈출 수는 없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하태경을 비롯한 몇몇 친위 의원들의 심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준석에게서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새로운 비전입니까? 아빠 찬스든 무슨 찬스든 성공하면, 목적만 달성하면 그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올드보이들의 청산입니까? 도대체 이준석에게서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어떻든 당 윤리위도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윤리위는 이틀 전 6일 오후 7시부터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법원이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윤리위는 아마도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준석을 제명하거나 탈당 권고하는 초강수를 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롤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으로 윤리위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윤리위는 차제에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절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탈당 권고, 제명 등의 중징계가 거론됐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준동을 막는 선에서 이제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후자를 택했죠.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런데 14일 만료 예정이던 이양희 위원장과 윤리위원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위원장에게 다시 윤리위를 맡긴 것은 추가 징계에 따른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등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그때는 윤리위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윤리위는 6일 밤 9시 이준석에게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준석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 라며 거절했습니다. 물론 윤리위가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윤리위가 왜 이준석에게 다시 징계하려 하는 것인지 다들 알고 있었죠. 결국 당윤리위는 7일 0시 30분쯤 그래 인류시를 넘어서서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준석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징계 사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이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으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을 했다. 실제 그랬죠. 또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은 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배격한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그리고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결국 이 두 개로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준석이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이준석이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나기는 이제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우선 이준석은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을 정확히는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점까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받고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날이 바로 선거 3개월 전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곧장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이제 잡았습니다. 참 길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에서 이긴 집권 여당이 된 정당이 이런 내부의 갈등으로 대혼란을 겪은 것은 아마 금시초문일 겁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하고도 마치 늘 쫓기는 것 같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야당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권력 다툼이 노골화되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친윤 핵심들과 그리고 이준석을 비롯한 반윤 세력 간의 내홍이 불거지면서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원내대표 주호영과 투톱이 되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동력을 얻었습니다. 당 주변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와 전 정부 적폐청산 전국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더하기 적폐청산이 맞물리는 전국에서 소수 여당이 전열을 정비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연합 세력과 이 민심의 향배를 놓고 근곤일척의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직 회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뉴스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뉴스를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한두 문제만 더 짚고 다음으로 다 미루겠습니다. 우리 군이 4일 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대응해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현무2, 현무2 미사일이 강릉 공군 기지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것도 다행스럽고 골프장에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탄두가 폭발하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추진제, 이 연료가 타면서 큰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추락 지점과 민가가 700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사일은 어느 정도 거리를 날아가야만 안전장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짧게 날아가서 낙탄이 될 경우에 미사일이 안전장치가 풀려서 탄도가 터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무2는 단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엄청난 미사일입니다. 어쨌든 관련 상황에 대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오전에 합동참모본부가 현무 낙탄 소식을 알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발표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역시 군 문제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시행한 후에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여야가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군 경험은 전혀 없는 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또 한 말씀을 했더군요. 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서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번 한미일 훈련이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재명은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연합훈련 장소가 독도보다는 일본 땅이 훨씬 가까운 곳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서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이걸 오버액션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죠. 성일종이 맞받았습니다.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성일종의 말처럼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당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일종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하시기 바란다. 그는 또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도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고 느끼게 하려는 얄팍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대표로서 할 말이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훈련 장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 그러니까 65km나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그 장소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자를 제일 경멸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